짙은 갈색 곱슬머리와 중독성 강한 매력을 지닌 브라운은 활발하고 친근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인물이었다. 머서와 달리 그룹 내에서 다른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며 우정을 쌓았고 그중 몇은 브라운의 엉큼한 유머 감각을 즐겼다. 하지만 IBM의 언어 담당 그룹이 자연 언어 처리 부문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자 브라운과 필 레스닉이라는 인턴에게 특히 화를 내며 조급함을 드러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받고 당시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생이었으며 훗날 존경받는 학자가 된 레스닉은 수학적 기법을 언어적 원리와 결합하려 했다. 브라운은 레스닉의 방식에 전혀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했고 나이 어린 동료를 비웃고 실수를 비난했다. 어느 날 레스닉이 사무실 화이트보드 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10여 명의 IBM 직원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브라운이 레스닉에게 달려가 레스닉의 손에 들린 마커를 뺏어쥐고는 이건 유치원용 컴퓨터 공학이야 라고 외치며 그를 조롱했다. 레스닉은 당혹스러워하며 자리에 도로앉았다. 또 한 번은 브라운이 레스닉을 쓸모없는 사람, 완전 멍청이로 부르기도 했다. 당시 IBM 그룹 멤버들은 브라운이 후배 동료들에게 모욕적인 별명을 지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예를 들면 그룹 내 유일한 여성인 메르디스 골드 스미스를 메리데스, 즐거운 죽음, 메리데스로 부르거나 예전 멤버의 이름인 제니퍼로 지칭하는 식이었다. 브라운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골드 스미스의 별명은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를 매우 하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리틀 미스 메르디스였다. 머스와 브라운은 골드 스미스의 멘토 역할을 했으며 그녀는 이를 매우 고맙게 생각했다. 하지만 머스는 골드 스미스에게 여자는 일터가 아니라 아이를 돌보며 집에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뉴욕시 공중보건국장 자리까지 오른 부인을 둔 브라운은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골드 스미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딸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브라운이 그룹 내 야비한 환경 속에서 부적절한 농담이 오가는 것을 막은 것은 아니다. 골드 스미스는 그들이 항상 야한 농담을 했으며 마치 하나의 스포츠를 즐기는 듯 했다고 기억한다. 골드 스미스는 결국 그룹 내 불편한 환경을 일부 이유로 삼아 직장을 관뒀다. 그녀는 당시를 이렇게 말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내게 잘해주면서도 동시에 성차별주의자였습니다. 나를 그런 대상으로 삼으며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브라운은 모욕적인 말에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으며 최소한 그런 말은 그룹 내 다른 멤버들도 다 하는 말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을 호되게 야단치고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브라운만은 아니었다. 그룹 내에서는 젤리넷의 고약한 성격에 영향을 받아 험악하고 무자비한 문화가 조성돼 있었다. 연구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당연한 사실로 단정했고 동료들은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 공격을 퍼부었다. 그들은 제한된 아이디어의 장점에 모두 동의할 때까지 끝까지 싸웠다. 프린스턴대 학교에서 물리학 학사학위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던 그룹 내 쌍둥이 스티븐과 빈센트 델라 피에트라는 화이트보드로 달려나가 서로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증명하며 서로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그것은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없는 지적 전투였다. 연구실 밖에서는 그런 행동이 무례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젤린에게 직원 대다수는 대체로
이런 행동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IBM 음성팀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데이비드 매거맨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기억한다. 우리는 서로를 마구 헐뜯었죠. 그러고 나서는 함께 테니스를 쳤습니다. 잔인하고 다채로운 별명을 짓는 재주 외에 브라운은 특이한 장사꾼 기질도 있었다. 아마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향이었을 것이다. 신용평가 서비스처럼 팀이 발전시킨 것들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신제품을 팔아야 한다고 IBM에 권고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IBM의 연금 기금을 통계적 접근 방식으로 관리하게 해달라고 경영진을 설득했지만 큰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한 동료는 IBM 경영자가 브라운에게 어떤 종류의 투자 경험이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질문에 브라운은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한때 브라운은 카네기 멜론 동창생이 이끄는 체스 게임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컴퓨터 공학자 팀을 알게 된 후 그 팀을 채용하자고 IBM을 설득했다. 어느 겨울날 IBM 화장실에서 IBM 연구 부분의 최고 중력 에이브 펠레드와 곧 있을 슈퍼볼 경기에 지나치게 비싼 TV 광고 비용을 두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브라운은 자신에게 IBM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노출시킬 방안이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 즉 카네기 멜론 동창샘의 팀을 영입해 그들이 만든 체스 머신이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으며 그 결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팀의 멤버들이 IBM의 연구도 도울 수 있다고 브라운은 주장했다. IBM 중역은 브라운의 아이디어가 무척 마음에 들었고 그 팀을 영입했다. 그들의 체스 머신 깊은 생각도 IBM을 넘어왔다. 체스 머신이 시합에서 이기며 많은 주목을 끌었지만 불평도 쏟아졌다. 체스 머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1972년 포르노 황금기 시대의 선봉장이었던 유명 포르노 영화 딥 스로트, 한국에서는 목구멍 깊숙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카톨릭계 대학교에서 강의하던 체스팀 멤버의 부인이 그 대학교의 나이 많은 수녀 총장과 체스 머신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이후 수녀 총장이 IBM의 놀라운 딥 스로트 프로그램을 계속 언급했다. 그때부터 IBM은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IBM은 체스 머신의 이름 다시 짓는 콘테스트를 열었고, 오랫동안 IBM의 별명이었던 빅블루를 떠올리게 하는 브라운의 응모작 딥블루를 채택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1997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딥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기는 장면을 TV로 시청했다. 이는 컴퓨터 시대가 정말 시작됐다는 신호였다. 브라운과 머서와 나머지 팀원들은 컴퓨터가 음성을 기호로 전환하는데 진전을 이뤘다. 이후 브라운은 확률에 의거한 수학적 모델이 번역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IBM 팀은 한 문장이 프랑스와 영어로 번갈아 기록되어 있는 수천 장의 캐나다 의회 회의록 데이터를 활용해 언어를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다. 여기서 그들이 이룬 진전은 컴퓨터 언어학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부분적인 키트를 마련하며 아마존의 알렉사, 애플의 시리, 구글 번역과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시키는 음성 합성 장치 같은 미래의 음성 인식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은 그동안 이룬 진전을 상업화할 수 있는 분명한 계획을 IBM이 마련하지 않은 것에 불만이 많았다. 패터슨의 편지를 휴지통에 버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난 뒤 브라운과 머서는
삶의 방향을 재검토해야만 했다. 1993년 어느 늦겨울날 펜실베니아 주 남동부에서 다른 사람이 몰던 자동차가 눈길을 미끄러져 머서의 어머니와 누나가 타고 있던 차에 충돌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사망하고 누나는 부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20일 후 부활절날 머서의 아버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몇 달 후 패터슨이 전화를 걸어 전에 보냈던 편지에 왜 대답이 없었는지 묻자 머서는 이직을 고려했다. 머서의 셋째 딸이 대학생활을 시작했고 그의 가족은 보기 흉한 송전성들이 가로지른 지역에 그저 그런 복층 주택에 살고 있었다. 여러 번 사용한 갈색 종이 봉지에 든 점심을 꺼내 먹는 일도 이제 싫어졌다. 패터슨은 그냥 와서 얘기만 하자며 덧붙였다. 뭐 손에 날 일은 아니잖아요. 머서는 한 동료에게 헤지펀드가 사회 보탬이 된 게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른 IBM 직원은 시장이 너무나 효율적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어떤 노력도 다 부질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머서는 패터슨과의 만남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왔다. 스토니브룩 캠퍼스의 첨단 기능 기업 인큐베이터 단지에 있는 르네상스 사무실은 상당히 단조로웠다. 하지만 그 사무실은 원래 벽 높은 곳에 작은 창문들이 나 있는 화학 실험용으로 디자인됐으며 사이먼스의 기업은 과학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배치에 초점을 맞췄고 머서는 거기에서 매력을 느꼈다. 브라운의 경우에는 사이먼에 관해 익히 들었지만 그의 업적은 브라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사이먼스는 어쨌든 기하학자이며 브라운과 전혀 다른 분야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사이먼스의 첫 파트너가 아이밴 음성팀이 의존하는 바움 웰치 알고리즘의 공동 발명자 레너드 바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브라운은 열광적인 태도로 변했다. 그 즈음 브라운의 부인 마거릿이 첫째 아이를 출산했고 브라운은 재정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나는 태어난 딸아이를 보며 자녀의 대학교 학비를 대느라 어려움을 겪는 머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투자 부문에서 일하는 것도 실제로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라운이 훗날 한 무리의 과학자들에게 했던 말이다. 사이먼스는 브라운과 머서가 받던 연봉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제안했고 결국 그들은 르네상스가 주식 트레이딩 방식을 통달하는 데 계속 실패하며 긴장감이 고조되던 1993년에 합류했다. 일부 연구원과 몇몇 사람들은 사이먼스가 주식 트레이딩을 위한 노력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람들은 프레이와 그의 팀이 충분한 시간을 들였는데도 여전히 보여줄 만한 결과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비판의 이유로 들었다. 어느 날 누가 르네상스의 구내식당에서 프레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프레이는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선물거래팀원 일부는 프레이가 주식 트레이딩에 관한 연구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사이먼스는 음으로 양으로 프레이의 입장을 방어했다. 그는 라우프와 패터슨이 번창하는 선물 트레이딩 비즈니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프레이의 팀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이먼스는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프레이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프레이에게 잘했어,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격려했다. 브라운과 머서는 주식 트레이딩 팀이 겪는 어려움에 특히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봤다. 아이뱀에서 옮겨온 직후 머서는 선물 그룹으로 배치됐고 브라운은 프레이가 주식을 선택하는 일을 도우며 두 사람은 흩어졌다. 사이먼스는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두 어린이가 서로 하고만 얘기할까봐
교실에서 떨어뜨려 앉히는 것처럼 머스와 브라운을 따로 배치해 그들이 르네상스에 잘 융합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여유 시간이 생기면 브라운과 머서는 만나서 사이먼스의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그들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IBM의 또 다른 특이한 직원의 도움이 필요했다. 챕터 10 1994년 어느 선선한 가을날 새벽에 데이비드 매거맨은 동이 트기 한참 전에 자신의 보스턴 아파트 문을 닫고 나왔다. 곧바로 은색 토요타 코롤라 자동차에 올라 수동 차장을 조종하고 남쪽으로 향했다. 당시 26살이던 매거맨은 95번 주간 고속도로를 3시간 이상 운전한 뒤 롱아일랜드로 향하는 페리를 타고 오전 10시 전에 스토니브룩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면접에 도착했다. 매거맨은 면접을 쉽게 통과할 사람처럼 보였다. 사이먼스, 라우퍼, 패터슨과 다른 직원들이 칭송받는 수학자이자 이론자이기도 하지만 르네상스는 보다 복잡한 컴퓨터 트레이딩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는 직원은 거의 없었다. 매거맨의 전문 분야가 바로 프로그래밍이었다. 그는 IBM에서 생산적인 일을 완수하며 브라운과 머서를 알게 됐고 이른 아침 면접에 초대하며 매거맨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를 제공했던 사람도 브라운이었다. 하지만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매거맨은 새벽 일찍부터 출발한 여정 탓에 거의 탈진 상태였다. 보스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은 자신의 인색한 결정을 후회했다. 거의 동시에 르네상스의 직원들은 수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 대한 그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어려운 문제와 과제를 연속으로 제시하며 매그맨을 괴롭혔다. 사이먼스는 잠시 앉아 있는 동안 별 다른 말이 없었지만 연구원 한 명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학술 논문에 관해 깐깐하게 캐묻고 매그맨이 큰 화이트보드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다. 공평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사실 그 논문은 질문한 직원이 직접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매그맨이 어떻게 해서든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증명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매그맨은 이 도전을 약간은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의심스러워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잘난 척하며 자신의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애썼다. 그날이 끝날 무렵 사이먼스 팀은 매거맨이 그 직책을 맡기에는 너무 미숙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의 청소년 같은 외모도 한몫했다. 동안에다 장밋빛 핑크색이 도는 볼과 옅은 갈색 머리, 약간 쉰 목소리의 매거맨은 체격만 큰 소년처럼 보였다. 브라운은 매거맨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보증하며 그를 옹호했고 머서도 힘을 보탰다. 두 사람 모두 메달리온 컴퓨터 프로그램의 규모와 복잡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며 헤지펀드에 추가 화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누군가가 브라운에게 매그맨이 정말 훌륭하다고 확신하느냐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를 믿으세요. 이후 매그맨이 그 일에 관심을 보이자 브라운은 르네상스가 더 이상 그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말하며 매그맨을 놀렸다. 매그맨은 이 장난 때문에 며칠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마침내 브라운이 입사를 정식으로 제안했고
매그맨은 1995년 여름에 르네상스에 합류하며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 전에도 삶의 많은 부분에서 막강한 실세들을 만족시키려 노력한 적은 있었지만 결과는 대체로 복합적이었다. 매그맨은 자라면서 브루클린 출신의 택시기사이며 지독한 불운에 시달렸던 자신의 아버지 멜빈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뉴욕시에서 택시 영업 허가증을 살 형편이 안 됐던 멜빈은 아들 데이비드의 격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가족과 함께 마이애미에서 남서쪽으로 23km 떨어진 플로리다주 캔달로 이사했다. 이사 전날에 당시 8살이던 데이비드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집을 뛰쳐나와 길 건너편 이웃집에 가서 부모를 데리러 올 때까지 오후 내내 그 집에 있었다. 몇 년 동안 멜빈은 택시 운전으로 번 현금을 집에 숨겨둔 맥스웰 하우스 커피 양철통에 모았다. 그는 부유한 고객의 도움을 받아 처남과 함께 그 지역의 택시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인수 거래를 맺기 전날 그 고객이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바람에 멜빈의 원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사는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던 멜빈은 자신의 감정이 더 침울해지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택시 운전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처남이 운영하던 이동주택 주차장에서 임대료를 수금하는 일을 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그 정신건강 상태는 더 악화됐다. 회계기업에서 사무실 관리로 일하던 아내와 사이가 좋았던 자녀들과도 거리가 점점 멀어졌고 서로에게 냉담했다. 매그맨 가족이 사는 곳은 하류 중산층이 사는 지역이었다. 젊은 가족, 범죄자, 반나라도시 방문자가 드나드는 걸 건너편에 마약 거래상, 빈번하게 매그맨의 뒷마당을 찾아오는 새들을 쏘는 총에 미친 자를 포함한 괴짜들이 한데 섞여 있었다. 어린 시절 대부분 기간 동안 데이비드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뻔했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길에서 꽃을 팔았고 학교에서 사탕과 초콜릿 등을 팔았다. 아버지와 함께 그것들을 동네 드럭스토어에서 구입해 더블팩에 담은 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았다. 허가받지 않은 비즈니스는 번창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판매 경쟁을 펼치던 근육질의 러시아 출신 학생이 적발되었는데 그 녀석이 데이비드를 우두머리로 주목하면서 끝났다. 이미 데이비드를 사고뭉치로 낙인 찍었던 교장은 그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 영화 조창 클럽의 한 장면처럼 도서실에서 다른 문제아들과 함께 정학 기간을 보내는 동안 매력적인 여학생 한 명이 데이비드에게 자신이 마이애미에서 하고 있는 코카인 배달 일에 합류하라고 요청했다. 데이비드는 스니커즈와 스리머스 티티어스 초콜릿을 팔다가 걸렸으며 이런 경험이 코카인을 파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여학생이 아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유일한 이동수단이 자전거라는 현실에 주목하며 여학생의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다.